사람도 이거 안 사요. 떨어질 거 아니까. 왜요? 투자에 한이 맺히셔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그래서 그런데 법률적인 관점으로 저는 오늘 아마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암호화폐는 어떻게 하면 자산의 가치를 갖게 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블로그에서 프로그래머가 이걸 통해서 야 나는 이걸로 피자 2판을 쓸래 이렇게 했는데 그 비트코인을 교환하겠다고 한 그 게시판 글을 보면 거기에 밑에 댓글이 좀 달려 있어요. 그 1비트코인이면 41달러로 교환할 수 있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분명히 1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도 형성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구성원들 안에서는 비트코인의 시세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 교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합의도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립토 토큰은 아직 화폐가 아니고 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적 가치가 있지만 난 싫어. 나는 카카오 송금하기로 10,000원을 받을래. 라고 하면 강제로 변제할 수 없는 게 자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끌어다 주더라도 그 소가 설사 1,000,000원짜리 소라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나 안 받을래 하면은 변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소를 마당에 풀어놓고 가도 변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화폐가 아닌 것과의 화폐의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화폐라는 게 쓰는 사람들 간에 이것이 쓸 수 있다는 어떤 신뢰나 믿음이 기반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간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화폐를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폐 시스템이 구축된 지 100년도 채 안 됐었거든요. 암호화폐가 내재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해봤을 때 암호화폐를 쓰는 사람들 간에 어떤 신용 내지 신뢰가 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근에 국회에서 연구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암호화폐를 지불형, 이용형, 증권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용형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그러면 이용형은 가치가 뭐냐면 이용 가치잖아요. 그래서 백서를 내고 ICO를 할 당시에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블록체인 서비스의 실질이 갖춰지면 가치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재 가치가 없는데 교환 가치를 지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화폐고 하나가 수집품이에요. 크립토커런시는 화폐와 수집품 사이에 어딘가에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왜 어떤 민간 화폐로서 가치를 가지기 시작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변조 방지 있죠. 함부로 해킹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용하죠. 쉽게 아까 얘기한 대로 쉽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한 희소죠. 23만 개만 발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가용성, 희소성 그리고 위변조 방지성을 갖추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불형 토큰과 이용형 토큰을 화폐냐 아니냐, 뭐 가치를 가지나 안 가지나 얘기하는 게 좀 논의가 분리돼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작년 기사를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명 기자님이 쓰셨더라고요, 이 기사를. 그래요? 그 G20 성명문에서 국가들이 크립토 에셋, 즉 암호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걸 보면서 세계적 흐름은 이미 시작됐구나 싶었는데 어떤 나라는 이제 막 가이드라인을 내기 시작했고 어떤 나라는 심지어 민간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는데 피드백 좀 해달라라고 말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흐름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죠. 말이 너무 빨랐나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산 가치는 언제 확보가 되냐면 그냥 다수가 동의를 하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얘가 값어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딱 동의를 하는 순간 자산 가치는 이미 확보되었다고 보는 거고 그의 지속 가능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ICO가 많은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는 그 허들을 낮춰줌으로써 자산 가치가 그 순간만큼은 어쨌든 확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저는 ICO 가격의 폭락에 ICO 구조 자체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훈이한테 내가 팔려는 토큰을 10,000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천연에 가가지고 야 너는 해나니까 내 1,000원에 줄게. 많이 좀 사주라.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원에 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뭐 1원, 0.5원에 산 VC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막 상장가가 막 3원, 4원이라고 해도 그 가격에 팔 기회도 허락받지 못하고 쭉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는 ICO를 진행하는 팀의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ICO에서 대부분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ICO 팀이 우리의 기업 가치는 1,000억이야. 우리의 기업 가치는 500억이야. 그래가지고 발행한 토큰을 너네가 사. 그러니까 형태가 좀 거꾸로가 된 것 같고, 심지어 쓸 수 있는 용도들도 플랫폼 내에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 건데 이 플랫폼 내에서 쓰이는 수수료야. 그럼 이 수수료가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업계에서 말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가격을 올려놓고 그 시점에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서 그냥 그 매물대에 그냥 그 유지가 되는 것 같지,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효용이 생겨서 막 가격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여기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회사 가치 2천억이니까 너는 이거 이렇게 사, 이렇게 이런 말 하는데 사주는 투자자 요즘 별로 없어요. 요즘 투자자들이 보는 거는 토큰의 가격하고 토큰의 발행량이거든요. 발행량이 너무 많은데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이거 안 사요. 떨어질 거 아니까. 왜요? 왜 떨어져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걸로 미리 계산을 해보고 시작하는 것도 사실 또 투자자들. 적정 발행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립하는 기준도 아직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인 거죠. 대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퍼블릭에서의 암호화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조금 프라이빗한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과연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분산 장부 기술이냐 단지 그런 건 이제 재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요,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 각자의 뭐 생각이 있으니까. 간절한 율법 권자네요. 그래서 이제 개량된 원리주의자. 그러니까 화폐로 바라보는 관점과 네. 기술적 관점이 달라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연 이거를 대체 어떻게 지금 쓸 수 있느냐라고 그냥 제일 먼저 생각했었을 때, 뭐 금융에서도 쓸 수 있고, 뭐 게임에서 쓸 수 있고, 뭐 국방 분야, 뭐 공공기관에서 뭐 인증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쓰려고 뭐 POC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모임 같은 그런 국제 스위프트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국제 뱅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얼마 전에 나왔던 JPM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과제가 결국 국제 송금이었었고, 국제 송금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 많이 하고 있고요. 크립토커런시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유틸리티로 쓰려면 수수료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ICO의 장점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존의 크립토 커런시에서 이제 ICO가 이렇게 시장이 커질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ICO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산에 생각한 효용이 있잖아요. 그 선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없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ICO 가격보다 그 토큰이 주는 효용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실제 서비스라도, 그러니까 서비스를 내놓으셔야 되고,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RC20도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를 확보를 시켜주는 실질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딱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ERC20 같은 그런 어떤 표준을 제안해주는 것도 이용자를 확 늘려줌으로써 상호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떤 자산으로서 가치가 확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사용자를 폭발적으로 막 늘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수익을 쉐어링 맞아요. 해준 거잖아요. 네. 토큰이코노미가 가장 섹시하게 구현되어 있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는 정작 블록체인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네. 유튜브보다 강력한 무언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토큰 이코노미에서도 유저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보상이 실제로 그 서비스의 그 사용자들이 지불한 그 매출에 기반해서 어떤 수익 쉐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게 토큰이 굉장히 어려운 게 없던 거잖아요. 블록체인이나 뭐 크립토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증권형의 성격을 띠게 된 거잖아요. SEC에서 이더리움은 네. 증권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번에 또 밝혀주셨죠. 그렇게 근데 구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딱 분리를 한다는 그러니까 게. 메인넷이든 덱이든 그 블록체인 서비스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가치 또는 장래의 기대 가치. 근데 요즘 장래라는 게 금방 다 실체가 드러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아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메인넷 안 나와.
뎁 서비스 안 나오면 바로 속았나? 이러면서 다들 털기 시작하는 거죠. 거래소에서 다 팔고 개인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폭 나가는 거고, 결국 암호화폐 자산가치 화폐는요, 서비스들이 실질을 갖추고 나오거나 또는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백서에 적힌 대로 실행해 나가는 개발팀의 진정한 자세가 중요한데, 아직은 이제 유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자면 메인넷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 확보가 사실 서비스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메인넷이 유지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지비가 있어요. 채굴자들이 존재를 하죠. 그 메인넷 유지하는 노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기세를 들여가지고 컴퓨터로 그 네트워크 유지를 하죠. 그때 그 가격보다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을 포기하겠죠. 이 메인넷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네트워크 커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 메인넷의 토큰 가격, 코인 가격이 평균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뎁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계속해서. 저는 아닌 것은 가라. 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기록을 하는 건 자산의 교환에 대한 기록이고요. 자산이 교환되는 것만 기록이 되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은 사실 남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체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가 되려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블록체인인지 블록체인이 아닌지를 사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서비스도 사실은 유튜브의 기술보다도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여러 그 동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사용자라는 거죠. 사용자가 토큰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용하고 싶게 만들 것인가가 지금의 디앱 서비스든지 메인넷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아까 채굴 얘기 잠깐 하셨는데, 채굴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건 사실 영세 채굴업자뿐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채굴업자들은 다 중소채굴업자들이고, 대형 채굴장들은 이미 쌓아놓은 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독점하는 거 이어가려고 이런 악순환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굴할 때 선순환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뎁을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디앱 서비스를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커지려면은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중에서 가장 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갖는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라는 건데,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장황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다 장황하잖아요. 아닌가요? 그걸 떠나서 대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자산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그냥 진짜 게임인 것 같아서. 근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크립토키티를. 네, 결국에는 크립토키티가 가장 그나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스 나이트도 있을 것 같고. 뉴스 나이트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습니다. 해봤는데. 그래서 저번 달에 한은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제 CBDC가 우리나라의 그 금융 안정에는 되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정적으로 견해를 내렸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뭐 스웨덴이나 뭐 네덜란드나 뭐 영국이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뭐 CBDC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크게 CBDC와 좀 뭔가 게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멕시코를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는 그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비트코인 ATM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어요. 근데 결론은 못 썼어요. 왜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썼어요. 수리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들도 있겠죠. 뭐 뎁도 있고 크립토키티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를 한다면 있는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ICO만큼 뭔가 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알리고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이든 간에 내 거를 보고 이제 나에게 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만한 좋은 그런 게 없거든요. 나도 이거를 도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어떤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면 서비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뎁 서비스라고 나온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토큰 발행을 하지 않아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해요. 굳이 코인 발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죠. 왜냐하면 ICO를 하기 위해서. 네, 토큰 발행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이더리움을 만들어내서 사용자들을 모으는 거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서비스가 이렇게 해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효용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여기서 메인넷이 새로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토큰이 정 필요한 상황이 왔다 할 때 만들어내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언어가 약간 사고의 흐름을 만들잖아요. 두 개의 언어를 하면 두 개의 영혼을 갖고 있는 거와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페이먼트 시스템 이렇게만 했었어도 그냥 정부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커런시라고 되는 바람에 계속 이제 중앙정부 쪽에선 거슬리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화폐인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이제 아예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올해부터는 저희 그 디지털 에셋으로 그냥 정했거든요. 디지털 에셋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디지털 자산의 암호화폐인 것이고 암호화폐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ICO 이후에는 크립토가 아닌 애들도 점점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나 뭐 전자화폐, 가상화폐, 블록체인에서 핀테크의 범위 그리고 금융까지 이제 저희는 또 미디어고 또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에셋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암호화라는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립토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하고 커런시는 일단 국가들이 안 좋게 보니까 커런시보다는 에셋이라든지 토큰이나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크립토 에셋이나 크립토 토큰. 저는 크립토 토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코인 내지 토큰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라 부르고 이더리움 이더리움이라 부르고 각각 토큰은 각각 토큰의 이름대로 부르면 낫지 않을까요? 저는 디지털 토큰이라고 이미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 다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크립토, 즉 암호화 기능은 온라인에서 앞으로는 이제 기본이 될 거고요.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의 이동이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다 정보 보호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크립토를 빼는 게 더욱더 범용성인 이름을 가지겠다. 지금은 크립토 토큰, 그 다음에 미래에는 디지털 토큰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에 비트코인 논문을 내면서 비트코인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서 화폐의 특성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화폐 금융론을 보면은 화폐가 가져야 할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특징들도 있는 거고, 단 한 가지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 못한 거는 가격 안정성이에요. 가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화폐가 아직 쓰이지 못하는 건데, 가치 안정성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은 이 가치가 안정이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화폐를 쓸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처음에 이걸 만들면서 생각했던 화폐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주 훌륭하신 생각합니다. 원리주의자에 가까운 훌륭하신 것 네, 굉장히 대물 변제가 가능한 것은 모두 화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변제가 가능한 것이 화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립토는 내재적 가치를 갖게 되면 다 화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립토만의 속성이 아니고 모든 물건에 내재된 속성이라서 상대방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받기 싫어하는 머천트한테 크립토를 강제로 쏴주면서 나는 내가 지금 먹은 점심값을 지불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베이스로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치를 갖고 상대방이 서로 동의하면 실생활에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 화폐적 기능을 하죠, 분명히. 왜? 거래의 대금의 지급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그 화폐적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재훈이 형이랑 거의 의견이 비슷하긴 한데, 저는 그냥 암호화폐라는 이름 자체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암호화폐라는 이름 자체를 버리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작년에 일을 했었을 때 이제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관련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콘텐츠를 올리는. 근데 그런 걸 할 때 저희 회사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태워야 돼요. 근데 그 광고를 태울 때 암호화폐, 뭐 크립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광고가 안 돼요. 구글에서 무조건 이제 거부를 하거든요. 네.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새도 요즘도 안 돼요. 페이스북은 요즘에 네. 열었다고 합니다. 아니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안 돼요. 네, 말 한마디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거를 맞아요. 암호화폐를 막 암호화 자산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안 안 되고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또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간편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암호화 기술이 미래에는 이제 조금 보편화될 거고, 그래서 저는 좀 뭔가 디지털 에셋이라고 부르는 게 괜찮지 않을까.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면은 당장은 약간 혼선이 있을 맞아요.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도 혼선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그게 비즈니스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건 토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그 버스 토큰 시대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형님들은 버스를 토큰으로
들고 탔는데 전 토큰 세대가 아닌데. 좀 전에 아는 척 하셨잖아요. 근데 이 토큰이 뭐냐면 희한하게 그 티켓하고 이름 발음도 비슷하죠. 토큰 티켓. 그 실제 내용도 같아요. 이용의 증표거든. 왜 토큰을 발행했냐면 예전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에 입장을 시킬 때 빨리 알아보게 하기 위한 거. 그 토큰이란 말은 결국은 라이센스 키라는 생각을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민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화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화폐라고 부르면 되고, 그것이 계속 이용권으로 가는 것은 그냥 토큰이라고 부르면 되고, 그것이 지불이라고 부르면 다른 방식으로 또 무슨 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렇게 진화하는 출발점에 토큰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시장의 단면만 보면서 저는 선입견을 가졌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주식 투자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투자 자체에 거부감을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렸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부모님도 결국 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게 됐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만 챙겨보고 계시지만 아버지는 직접 정보를 찾아보는 단계까지 가셨어요. 물론 저 따라 들어와서 저랑 같이 돈 벌고 계시는데 완전 크립토 네. 가죠. 네, 크립토 가죠. 중요한 거는 부모님 두 분 다 이제는 이 시장이 완전 도박판이네 사기판이네 그런 인식은 안 갖고 계세요. 보고 계시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김정호 대표님의 페이스북에서 글을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17년 전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회의를 하셨었대요. 그때가 이제 이메일 초창기 시대인데, 그 이메일을 통해서 스팸 메일이 너무 많이 오고 청소년들한테 이런 불법적인 내용들의 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 잘못된 기술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N사와 D사와 그 Y사? 그때 당시는 Y사도 있었는데 Y사도 앉혀놓고 너네 왜 이메일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스팸 메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막 그랬냐라고 막 호통을 치셨다고. 김정호 대표님께서 그 지금 이 크립토커런시와 블록체인을 규제하려고 하는 규제기관이 갖고 있는 입장이 과거에 이메일을 규제하려고 했던 이런 시각과 닮아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현 시점에 뭔가 규제당국의 시각과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똑똑한 분들은 투자자분들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점점 이제 뭐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런 자정작용이나 뭐 이런 이제 감시 활동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오히려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도 정보를 얻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저희들끼리도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최근에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중점 단속 TF라고 대검찰청에 드디어 발족이 됐는데, 그 기반이 된 것이 지금까지 검찰청에 뭐 500건 이상의 고발이 들어왔다 라는 것이 이제 그 규제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스캠이 뜨면 스캠이다 스캠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한국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되게 수많은 이상한 경우가 많았죠. CTO님 어디 가셨냐 물어보면 다른 데 가셨대요. 그럼 누가 지금 개발하고 있냐 하면 다른 분이 오셨는데 말씀 나눠보면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 1개 대학원생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저 프로젝트 좀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연구할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학회라서 뭐라고 제가 감히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뭐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지 말라고 죽어라 얘기를 해도 할 거예요. 제가 되게 답답한 게 한국에서는 제가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디사이퍼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디사이퍼 안에서 이 연구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다들 마음은 딴 데가 있더라고요. 돈 벌고 싶어 하고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영양 있죠 여기서도. 근데 이미 눈앞에 굴러다니는 돈들 쫓아가서 다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실제로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갖춰지면은 인식 개선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재현이 형과 비슷한 입장인데, 재현이 형은 저한테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아니 아까 그럴 때가 저를 보면서 눈앞에 돈을 쫓는 사람이라고 저를 보더라고요. 막. 다들 마음은 딴 데가 있더라고요. 돈 벌고 싶어 하고 이
이 지금 나와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몇 명 있죠 여기서도. 근데 눈앞에 돈을 쫓는 사람이라고 저를 보더라고요. 막. 제가 뭐 이렇게 웃자고 그렇게 뭐 얼마를 날렸다 말했지만 네, 저는 그냥 그거 웃자고 한 얘기였고 저는 눈앞에 돈을 절대 쫓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뭔가 똑똑한 투자할 수도 많지만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정부의 비대칭 때문에 다 털어놓는 거고 적극적으로 뭔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팀과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프로젝트 팀.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 좋은 팀이고 컨센시스 같은 기업도 있고요. 폴카닷이란 그 페르티 지갑을 만든 그런 것도 있고 코스모스 이런 기업들도 있죠. 이들이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쓸 수 있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무시하는 도지코인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네, 도지코인은 그냥 개 이모티콘으로 시바이누 이모티콘으로 뜬 코인이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들에 대한 공유가 한국 사회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엔 없었고 어떤 기업에 가서 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구현하실 거예요? 물어보면은 저한테 얘기 안 해주는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해주고 보면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올 거라는 기대도 안 드는 거죠.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 들 수밖에 없고. 암호화폐 인식 개선을 위해서 거래소에서 스스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은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국내 거래소들이 지금 투자자들한테 되게 외면을 받는다거나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정부의 태도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이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특수성 중에 하나는 국내 서비스가 아니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좀 정신을 차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게 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업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작은 거래소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거래소에만 그 코인이 있을 때. 그때 코인을 썼던 이유가 사람들이 다 펀디엑스 살라고 썼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래소가 앞장서서 프로젝트 발굴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잘만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 거래소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거래소들이 앞장서서 프로젝트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물론 비트코인에서 이 합의 알고리즘을 건설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어느 정도의 돈의 논리가 있는 거고 결국 이 악의적인 거래소가 성행하는 이유도 결국 돈의 논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딱 들어맞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막 말씀해주신 50% 이상의 거래소가 건전하다 한들 한 거래소만 건전하고 나머지 나쁜 거래소들이 다 악한 짓 하면은 그냥 그 악한 짓 가운데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그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 물론 좀 다른 게 뭐냐면 좀 다른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만을 한정짓고 합의 알고리즘이 노드들밖에 없잖아요.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현실 세계는 그러니까 악의적인 행동을 했는데 걸렸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호의호식을 할 수 있지는 않겠죠.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어떤 규제 당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합의 알고리즘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작년에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으로 거래소 12곳에 자율규제 심사를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요. 결과는 이제 12개 업체 모두 합격이라는 결과를 발표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러려면 왜 했냐 다 합격시켜줄 거면 왜 했냐라는 이제 지적도 받았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 자신 있게 준비한 업체 12곳만 들어왔기 때문에 통과시킨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등록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등록이기 때문에 허가랑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등록된 업체가 또 200개가 될 수가 있겠죠. 수요 초과 상태가 되면 여전히 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만들어 가야지 이 블록체인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기술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면서도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근데 누군가 그러니까 많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이제 그런 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